군포가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요.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한 번만 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아우성을 칠 때요. 군포에 유영아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제 기억에 3번 이상 갔어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개인 조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그 약속조차 지킨다면 진실을 털어놓을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촛불 민심에 정말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뉴스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우라가 터지는 일명 국민 화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이 가슴 속 우라. 네, 이 최고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로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그다음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현경병 전 의원, 이윤선 변호사.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으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축하드려야 됩니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게 됐죠. 이제 최순실 이제 이 게이트 관련한 국정조사 이제 특위인데 네. 아주 책임이 무겁죠. 네. 좀 이게 뭐 대법관이라든지 총리 인준을 위한 그런 뭐 특위위원장 같으면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지금 실망과 좌절, 이 분노 속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잘해야 되겠죠. 네. 네. 뭐 어떤 압력에도 다 이기고 비박계 중진이니까 이제 김성태한테 제대로 걸렸다. 뭐 이렇게 또 친박계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 듣고 있죠. 뭐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이번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관련해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그동안 대통령의 지금 또 측근의 이런 인사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뭐 맨날 비주를 하고 이름 지어진 비박 중에서 한 사람이 네.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국정조사 제대로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막 기대심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죠 이게?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여기서 통과. 내일 특검 법안과 또 이 국정조사 특위 이 구성 같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내일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로 활동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특검 법안은 지금 힘들죠.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내일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국회 여야 이렇게 3당 합의에 의해서 특검 추천도 야당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합의가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되고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권에서 추천한 2명의 이런 법조인 이거는 특검을 마치고 나도 행평성 공평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바로 그런 문제를 또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1 법사위 소위원회로 지금 다시 해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1 소위로 해부했다는 것은 좀 보통 평상시 같으면 상당히 또 딜레이 됩니다. 네. 근데 밤사이라도 아마 또 여야 간에 또 법사위 내에서 좀 절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네요. 그 제동을 거신 분이 권성동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비박계 중진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야권에서만 추천하는 게 아지 말고 그 전법은 항상 이게 제3기관 예컨대 대법관이라든가 그리고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렇게 제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제3기관이 좀 선정토록 하자라는 말씀인데 그분도 좀 일리는 있어 보여요. 야권만 선정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본인이 법조인 그러니까 현직 검찰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상당히 그런 법치주의적, 그러니까 법 체계에 대해서 늘 그 아주 원칙과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소신이 좀 쉽게 이렇게 또 그래서 앞으로 법사위가 내일 2시 국회 본회의까지 그 특검 법안을 처리할지 저도 의문입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 화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특검이 통과돼서 들어갈 거예요. 네. 결국엔 들어갈 것이고 네. 그런데 특검 자체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20일이고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야당 성향의 그 특검이 임명되면서 굉장히 강도 높고 내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되시면 국회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 뭐 오늘 국조특위위원장 이 결정에 따라서 국정조사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허위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국정조사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을 하고 또 숨기고 이런다면은 단호하게 이제 법 체계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겁니다. 즉시 고발하세요. 네, 바로 조치할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신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볼 기회가 많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대표적인 의원이 저는 김성태 의원으로 기억을 네, 합니다. 노조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동계 인사 원래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그래서 어떤 교착 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전횡이 벌어질 때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국회에서 지금 위증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3인방 문고리 3인방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오는 인사들조차도 현재까지 위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출입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다, 모른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시면 정말로 위증이라든가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활활 타오르는 화병을 정말 가라앉힐 수 있도록 좀 시원하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국정조사 특위에 그래서 이제 이 범위도 청와대 비서관부터 또 수석, 총리실, 뭐 기재부, 문체부 다 부를 겁니까? 뭐 그 해당 부처는 지금 거의 다 대상이 될 겁니다. 감옥에 계신 분들도 부릅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감옥에 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핵심인데요. 부를 그분들 수도 얘기 있습니다. 안 듣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게 것들이? 그렇죠. 그럼요. 예. 국회에서 부를 수 못하는 게 있죠. 어디 있습니까? 예, 감옥.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국정조사 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 성과 없이 네, 증인 채택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조특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특검하고 동시에 진행된다는데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과연 국민들이 믿느냐 못 믿잖아요. 우병우 수사 114일 만에 저 가택 수색하고 빈 껍데기 휴대폰 가져와 가지고 신용만 했잖아요. 지금도 어제 김종 차관 거론된 지가 언제인데 어젠가 압수수색했죠. 네. 이런 검찰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인 행위가 이제 이 국정조사는 정치적 행위인데 하더라도 국민들이 검찰 수사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조특위에서 검찰을 못 믿으니까 정말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정말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수사권만 없을 뿐이지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이 특조위가 구성됨으로써 많은 이제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지금까지 확보한 내용도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수사되지 않고 네. 또 저런 사람은 누가 봐도 검찰 수사를 받아서 이 최순실 일가이면서도 이 특혜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근데 아직까지 검찰 수사의 손길은 거기까지 뻗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대상들도 이번에 국정조사 앞으로 청문회에서 네. 대상이 만약에 될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고발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그거는 뭐 이번에 네, 의원 명확하게 이거 배지 딱 대고 맞습니다. 그
지키시기 바랍니다. 호의지 제 진실 그거 가지고 거래하고 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즉시 그거는 고발해 주시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실망과 분노로 상처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확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호위무사 이런 주제로 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좀 떼어주시죠. 세 번째로 먼저 세 번째.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최 선생님. 이분 얼굴만 보면 또 이제 또 화가 막 나는데. 그냥 화가 진짜 가슴 속에 확 납니다. 검찰이 압수한 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 선생님에게 네, 컨펌 받았습니까? 컨펌 했나요? 컨펌 받았나요? 이게 정확한 멘트죠. 최 선생도 아니고 여기 님이라는 거하고 컨펌을 받았나요? 야, 이거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난 거죠?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그 자연스럽게 최순실- 하고 싶을 때 막 하시면 됩니다, 네. 선배님. 지금 최순실 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 아마 우리 허 위원장님이 그 실체적인 최순실의 역할 그리고 이 정권에서의 비중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서 최순실에 대한 위상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문구 것 같아요. 최 선생님이란 명칭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 이승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칭을 하고 있고 존중하는 전 대통령도 또 선생님이라고 하죠. 굉장히 존중하는 의사를 담고 있고 의사 결정권 자체를 맡기는 뉘앙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최순실 씨가 더 어리죠? 박근혜 대통령. 어린데 다섯 최 살인가 더 선생님 어리죠. 했는데 네. 4살 어린데. 네 살이요. 컨펌을 받았나요?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컨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확인 네. 또 뭐 최종 승인 승인이죠, 승인. 승인 받았나 이런 뜻.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2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 사과문에서 뭐 조그마한 이런 어떤 사사로운 정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이 문건 메시지 하나로서 그냥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허 위원장님, 최순실이가 어떻게 몸통이라고 봅니까? 실체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대통령께서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 처음 알았는데 네. 최 선생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 부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왜 그 의문은 제기하지 않죠? 저는 언론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언니 보통 아니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대통령님이라고 네. 부를 수도 있고 각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뭐 부를 수 있는데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것도 상상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번째는- 들으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그러나 있습니까? 말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언니는 아니 이거는 아니, 얘기를 해야죠. 이거 네. 여기까지 두 오셨는데. 번째, 예. 두 번째 이 우리가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몇 달째 지속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의 몸통인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최순실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들의 여러 말이 최순실은 이런 걸 기획하고 집행하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일관된- 두뇌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뭐 꼭 두뇌의 문제보다도 그런 능력, 사람이 능력. 아니다 이거죠. 그런 능력과 심성이나 성장 과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을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E= MC 자승이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을 발표함으로써 세상 만물의 운행 이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케플러도 그랬고 뉴턴도 그랬고. 물론 그런 공식은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솔직히 대통령께서 40년을 최순실이라는 분하고 인연을 맺어오고 최태민 씨와 그런 관계가 있다 해서 이해가 됩니까?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뭐 특정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하는 국정조사 특위나 검찰에서 이걸 밝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거를 뒤쫓아가면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수준입니다. 듬성듬성.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수준.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난 뒤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수사 이런 거가 찾아냈다. 새로운 거. 그렇죠. 뭐 꼭 새로운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의미 있는 걸 찾아냈다고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이 사건들이 지금 수많이 이렇게 찢어진 신문 조각처럼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노력하고 아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무슨 관계인가? 두 번째, 최순실은 과연 이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라는 데 몸통은 좀 따로 더 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러니까 게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있을 수 거죠. 있다. 따로 있을 수. 그 몸통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하고. 추측은 있어요. 추측은 있고요. 추측은 있어요. 추측을 아까 한번 해주시죠. 김성태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이번- 사건에 라인 선상에 있으면서 네. 아직까지 검찰이 손도 안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번에 국회 국조위에서 사실상 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을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에요. 네. 지난 이 사람은 국회의원 4선 하면서까지도 한 번도 소관 상임위 교문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육문화위원회. 그러니까 이분이 2년 전에 최순실 그 딸 정유라의 2대 특혜 그때 2년 전부터 이 친구가 이야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온 건데 이분이 이번에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으로 들어왔습니까? 참여합니다. 네. 또 좀 전에 여기 방송하고 가신 박영선 의원도 오시고 네. 또 이런 방송 많이 하신 김경진 국민의당 네. 변호사 김경진 네, 의원, 날카롭죠. 이런 분들 정말 날카로운 분들이 여야에서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조위는 절대 어떤 뭐 국회적인 요식 절차로 인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네.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주지 못한 그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주장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또 밝혀지고 네. 결국은 저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최 선생님 했습니다. 우리는 최순실 하지만 지금 최 선생님 했어요. 그럼 최순실 씨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주고 본인은 답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각자 상상을 한번 해서 언니라고. 여기서 언니. 예. 네. 우리 김은국. 저도 언니라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언니. 당시에 이 당시 영예였던 박근혜 영예에게 박근혜 영예 어려운 일을 돌봐주라고 하면서 최태민 목사가 당시 처음에 조순재 씨 아들을 이 일을 맡기다가 이제 최순실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시절부터 40년 동안 날아온 관계. 결국 사석에서는 저는 언니라고 분명히 불렀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식 호칭은 밖에서는 이제 대표일 때는 뭐 대표님이라든가 뭐 이런 형식적인 틀을 갖췄겠지만 실제로 사석에서 저는 언니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아니 뭔가 좀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자 이거. 아니, 제가 안다는 것은 네. 그냥 제가 이제 추측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정답은 제가 몰라요? 옆에서 저는 본 적도 압니다. 아닌데. 아니, 압니다. 그럼 이랬지 제보를 않습니까? 들은 거는 있으신 거죠? 들은 제보를 적은- 들은 건 들은 있으신 적은 건데. 있는데. 왜 여기서 못 네. 박힙니까? 근데 곤란해요. 네. 곤란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곤란하다 하시는 거 보고 그 전에 나왔던 언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비춰볼 그렇지. 때 저는 누구나 생각할 수 그럼 있어요. 네, 언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네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자, 아니다. 네. 아마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이 미칠 수도 있을 그거 것 아닙니다. 같고요. 지금 우리 허영범 교수님은 알고 있는데 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네. 길 이 대통령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이란 단어 그리고 컨펌이란 단어 두 단어를 동시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란 표현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네. 보통 사람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른이 된 뒤에 성인이 돼서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컨펌이 또 중요합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고 논문 지도하고 그럴 때
교수의 컨펌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서도 최종 상사가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한치도 더 이 사업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저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추측에 제 원장님 이렇게 불렀을 줄 알았어요. 네. 지난번에 변호사가 네. 원장이라고 계속 호칭했거든요. 네, 과거에. 유치원 원장. 그리고 또 유경재단의 원장을 무슨 네, 했고. 뭐 원장을 네. 지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원장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문자에 최 선생님이라고 해서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선생님 말고 또 마땅한 호칭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 최순실 씨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냥 동생이면 순실아 할 수도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초기에 2000년대 초기에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리할 때는 들어는 선배님이라고도 했고 네. 공식 책상에서 제가 당연히 그 직책을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분은 공적 자리에서는 분명히 현재의 직위를 부립니다. 특징이.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편하거나 사석의 자리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최순실 씨가 가졌던 가장 길고 대표적인 직함을 불렀을 가능성이 많은데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로 봐서 굉장히 남다른 격상이나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는지 생각났어요. 길라임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드린 말씀이고 맞는 것 같네요. 길라임이에요. 괜히 웃는 거. 길라임이에요. 이거 정답이 정답.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들려는 말씀 뭐냐면 우리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선생님 한마디에 바르르 떨면서 어머 어떻게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놀라는 거죠. 선생님이란 표현, 컴펌이란 표현 마치 상황을 대화하는 듯한 아버님께 마치 세종대왕이 아버님 이방원 우리 상황기 여쭈었습니까? 하는 듯한 이 태도에 놀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파일이 또 검찰이 확보한 게 바로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아라라고 지시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무회의 지금 일정까지 잡으라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컨펌 받았나요?라고 이렇게 VIP가 직접 이렇게 극진히 모시니 당연히 아래에서는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이 상황을 저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지난번에 TV 조선에서 요 며칠 전에 그 작고하신 조순재 씨 네. 음성 녹음 파일. 네, 조순재 의견했습니다. 네. 그걸 왜 2번 정도밖에 하고 그만뒀나? 그 파일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내용이 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울겨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까? 예, 울겨 먹어야 되니까. 예. 예. 우리 뭐 뼈다귀 있잖아요. 근데 소뼈다귀 그 많이 녹음 울고서. 파일을 어떻게 TV 조선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저 김승태 여러 가지 의원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아까 최 선생님이라든지 컨펌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십, 궁금증 해소 차원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말로 오간글로 봐서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이건 그죠? 많습니다. 직권 남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높은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적극적인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그 언론 수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2년 전에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했던 세계일보가 그 당시 일부 좀 묵혀놨던, 네,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숨겨놨던, 보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최순실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조한규 당시 세계일보 사장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세계일보 문건 보도로 정윤회가 날아갔고 최순실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건 이후로 최순실이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좀 추가로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모 인사가 이제 제보한 내용 중에 하나가 19대 때 모 인사가 공천을 받고자 누구를 네. 찾아갔냐. 바로 이제 이분은 정보가 빨랐나 봅니다. 최순실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 정보가 아주 빠른 분이죠. 네. 그러자 왜냐하면 비서관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존재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자 최순실 씨가 비웃으면서
이런 경력 갖고 국회의원 하려냐 하고 핀잔만 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공천을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분 보면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는 기분 굉장히 나쁜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주변에서 저 사람은 최순실 공천이야 이런 이야기 도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뭐 국회 내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죠. 찌라시 수준으로 돌고 있죠. 벌써 돌고 있군요. 찌라시 수준으로 돌고 있는데 네. 뭐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고 네. 또 이렇게 증명된 내용은 없죠. 네. 앞으로 뭐 그런 것은 뭐 최순실 본인 당사자가 뭐 이렇게 누설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항규 이제 해임됐던 조항규 사장 네. 사실은 정치부 기자실에 제 또 현장에서 또 같이 취재도 하고 네. 최근에도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말 이 정윤회 씨 문건을 보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고 세계일보에 무수한 압력이 그때 세계일보 압수수색하려고 경찰이 포위하고 기억나시죠? 세무조사도 계속 그렇습니다. 들어갔고 통일교에 대한 세무조사에 결국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한동안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좀 뵀었는데 그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정권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개인적인 더군다나 후배 기자들이 미행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뭐 보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후배 기자들이 왜냐하면 그 중에 또 한 분의 경찰이 자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기자들이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 네. 이번에 드러났지만 결국은 장관 인사, 차관급 인사, 대사, 뭐 베트남 대사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총영사 관련해서도 거기에 뭐 지금 장군 인사에도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 공천까지 다 개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예산, 정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가 아니라 이건 입법부의 공천에까지 다 관장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물론 전체는 다 아니었겠지만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 제가 이거는 그 국정농단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죠.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한 네. 말씀 드릴게요. 저도 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네. 그때 당시 공천 파동 때 특히 이제 그 파동 때 지도부, 당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공천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분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 다 명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공천심사위원 명단조차도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물론 뭐 이의도 제기하고 저항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상 결국은 상당수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뭐 청와대 내려왔다면은 뭐 정무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저도 선거를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네. 그런 걸 챙겨볼 시간이 없다.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저도 떨어지고 뭐 가슴에 불을 질러서 이제 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어마어마한 공천 파동이 왜 벌어졌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그런 기회에 물어도 보고 했는데 네. 이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명단을 내려보내고 압력을 가하고 했다면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 청와대 명단이 어떻게 작성됐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거나 누가 아까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최순실 씨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직접 그걸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명단이 내려왔다면 나는 그 명단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사람을 추천받았는지가 저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진짜 몸통 이야기와 좀 연관된 건가요? 모르죠, 저도. 제가 무슨 검사입니까? 제가 근데 몸통을 이제 어떻게 지금 합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허영범 이것도 우리 국정조사에서 교수님. 하실 거죠? 아니 아마 이번에 그런 내용도 일부 나오지 않겠나. 이번에도 하셔야죠. 저는 이게 그렇게 얼마나 봅니다. 중요한 왜냐하면은 겁니까? 이 허영범 교수께서 하신 정당의 공천 내용들이 문제에 영향을 거의 뭐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네. 의원님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당히 그때 왜 공천 파동이 일어났나. 20대 때. 예,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이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당론은 국민 공천제,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난 공천 파동의 핵심은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당론을 깨버립니다. 깬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허용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단.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에서는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네, 지금 세계일보 얘기는 저희가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여기서 핵심이 한일 전경위, 네, 이분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자살하신 최전경위, 최경락 경위. 그러니까 최전경위, 네. 이 두 분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라고 네, 조한규 사장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요 책임지고 하세요, 김성태 의원. 그 세계일보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 국민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내는 게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 있다. 숨겨놓은 게 아직까지 있다, 더 있다. 뭐 숨겨놓은 내용도 더 있는 것 같고 그건 TV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뭐 다 이렇게 너무 지금 이걸 뭐 언제까지 네. 끌고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야권에서도 그러거든요. 네. 야권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언론 내지 검찰 수사에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요 그 대목에서 네. 이번에는요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보센터를 설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그거 배치를 해가지고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 나온 거에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최경락 전 경위는 자살을 한 분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네.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되고 한일 전 경위도 물론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국장하고 그때 했던 체육진흥과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로 찍혔던 그분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찍혔던 이분들의 명예회복, 특히 이분들이 복직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일 전 경위도 복직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제가 볼 때 그 최경락 경위 있잖아요. 그분이 자살할 때 계속 쫓기고 미행 당하다가 그죠? 쫓겨서 어디 구서에 가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가족들 부탁드립니다. 주장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까? 자살을 하더라도 네.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내몰았다는 얘기죠. 세계일보에 이렇게 개입이 됐던 압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본다면 우리 언론 전체에 그런 압력이 가해졌고 최근에 TV조선이 특종을 한 김영한 전 수석의 네. 그 비망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언론을 제압하기 위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김기춘 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방심위에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자는 누구를 당시에 뭐 TV조선의 프로그램에서도 기자 누구 그리고 거기에 출연한 뭐 이 방송하시는 정치평론가 누구 이런 얘기까지 직접 개입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조사하실 때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맨 위축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미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이 부분이 다뤄짐으로써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자유라든가 또 제대로 된 보도 이번에 JTBC하고 TV조선이 정말 핵심적인 큰 역할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야만 그 몸통이 진짜 최순실 씨만이 아닌 그런 큰 몸통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을까. 네, 2014년 그 당시 정문회 문건 파동 당시에 종편,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편에 압력을 가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오면 그것도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론 탄압이고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hen경ben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조위에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민들 이런 제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제보를 다 수렴해서 헌법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반했다고 CJ에 압력 가고 뭐 이런 거 영화 무슨 뭐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사람 이런 것들 만들었다고 만약에 CJ에게 압력했다고 그런 정황이 나타나면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언론인으로서. 네. 제가 아까 그 허 위원장님이 몸통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최순실 뒤에 더 강한 누군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선덕여왕이든 척천무든 서태후든 여성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뭐 엘리자베스 1세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정을 전반적으로 논했던 마코의 실력자 1명 아니면 많아야 2명이고 이번에 거의 드러났고 최순실은 정말 몸통이고 다른 분이 더 있을지 몰라도 몸통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SNS에서 또 도는 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MB다. MB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걸. 그런데 침묵했다. 침묵한 죄다. 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정권과 전임 정권인 MB 정권 간에 2007년도 붙을 때. 사실상 여러모로 불편한 점은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관계가 되질 못했죠. 그렇죠. 그건 온 국민이 다 다 아는 알고 사실이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일간에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 보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특히 보수 분열, 보수는 웬만해 해가지고는 분열로 망하지는 않아요. 네네. 진보는 분열로 이렇게 망하지만은 근데 이번은 사실상 보수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임 정권의 사실상 뭐 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당시 2007년도에 네. 그 박근혜 당시 후보의 모든 것을 당시 MB 후보가 진영해서 이걸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돌았죠. 뭐 이미 그게 다 파악했다. 발전돼 가지고 뭐 지금 상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장강근 그 당시 캠프 대변인이요. 유경재단 영남대 관련해서 최 목사 일과가의 관계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다 그 당시. 현재 그리고 진행형뿐만 더 아니라 웃긴 거는 여기다가 더 미래 진행형. 이래지 그게 그러니까 벌써 미래에도 이게 있을 거라는 건 다 예견했었고.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그 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런 얘기야 뭐 그냥 사족으로 붙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김무성 전 대표 그때 이제 네. 총괄 본부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MB 캠프 쪽에서 워낙 이 문제를 세게 제기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캠프 쪽에서도 방어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 수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캠프 핵심에 있었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는 이상 아는 한에서는 저도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캠프에 있었죠. 제가 공보특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일반 기자들 담당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이상은 그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저쪽에서 하도 제기를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예, 이러한 역할. 그때 최순실 씨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아니 이름도 듣고 공보특보로서. 그때 월간조선에서 그해 9월인가에 네. 최순실 씨의 재산이 강남에 이런 빌딩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월간조선에서 다 보도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재산을.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한 게 나름 이제 그게 이제 네거티브 방어팀이었고 그 팀장 역할을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조사를 누굴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아니요, 물어보신 제가 거죠? 그때 사실이냐 기억하기는 아니냐는. 워낙 의혹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리고 최태민 씨에 관한 자료들은 많이 축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래 돌아다니던 거 저래 다니던 거 다 모아가지고 MB 측에서. 예, 다 모아가지고 아니 하고. 이제 이쪽 층에서 네거티브 방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다 모아서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검증청문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네. 검증청문회가. 그래서 MB하고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두 후보를 세워놓고 검증청문회 할 때 거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물으면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할 때 제가 기억하기도 유영아 변호사가 그때 거기에 맡았었죠. 네, 국민들 가슴 또 불지른 두 번째 인물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호위무사 두 번째 인물. 네, 이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아 변호인인데요.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 고려해달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변호사가 맞는지 아니냐 이런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물었는데. 이제 여성도 사생활이 어제 있다. 그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법원 검찰청 앞에서 네. 기자회견 한 걸 저도 다 봤어요. 네. 저 전문을 다 봤는데 우선 첫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고 관심 받아 기뻐서. 예, 두 번째 불필요한 말을 몇 가지를 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네. 고려해달라. 네. 저는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 우리가 지금 최순실 사태를 논의하는데 거기서 왜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금없이 그걸 또 설명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상상력이 발동을 하고 오히려 주사를 진짜 맞은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술 받은 거 아니냐.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표가 유영아 저 변호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셨어요. 네? 박근혜 대표 유영. 집에도 식사를 하시고 그거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 언론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친한 누님이 아니고 네. 사실은 유영아 네 그죠? 대표 이분이군요.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유영아 변호사. 예, 제가 이분이 진짜 오리지널 아니 진박이군요. 저도 듣고 집들이 할 때. 예.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집들이 아니에요. 윤상현 그러면 의원이 집들이도 굉장히 가고 또 가셨나 억울하겠네요. 보네요. 여러 번 집까지 갈 가셨네요.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네. 가깝다 이거죠. 그만큼 네. 가깝다. 자, 유영아 변호사가 문고리 3만과 술도 마실 만 가까운 사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으면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인방하고는 굉장히 특수관계가 매일 가깝고 아주 술을 마시고 그런 건 알고 지근 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급인데 거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몇 달 전부터 이런 모든 일을 봐왔을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좀 놀랐어요. 네, 아주 명쾌한데요. 이분이 뭐 3인방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고 내용을 계속해서 의논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네. 이런 위기일수록 국민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을 변호인을 세워야지. 그 대한민국의 많은 법조인들 놔두고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게 집권당 새누리당으로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런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하고 또 변호사로서 이제 역할을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 허영범 교수님 말씀 자기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 수임 맡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딱 이렇게 간결하면 끝나는 건데 네. 사족을 너무 많이 맞아요. 달죠. 그 말씀만 예? 하셨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또 저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이미 잘 알아요. 아, 저 점도 많이 야권에서도 알겠네요. 유영아 변호사 그러면은 너무 네. 많이 알아요. 자, 이분이 한 막말을 좀 보겠습니다. 막말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막말이 많아요. 특히 뭐 본인이 회견 중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 그 논란을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일단 막말 좀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그 대표에게 그리고 박지원 대표였다는 얘기. 네, 일단 한번 CG로 한번 보시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깐족거리는 박지원 입을 보면 어릴 적 가정교육의 중요성 느껴. 문재인 드디어 발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상대당한테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거죠. 저 때는 가정교육까지 얘기했다는 대선 때니까 일면 뭐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도 용어 사용해서 부적절한 거죠. 왜 네. 자당 대표에게도 예선- 막말했던데요? 네? 자당 대표 이정현 대표에게도 네. 막말을 했습니다. 그 막말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자당 대표 그때는 뭐 대표는 아니었으나 뭐가 있냐면은 예로부터 자기가 감당치 못할 자리에 있으면 화를 부른다. 머릿속에 든 것들이 가벼운 처신으로 얇은 꼼수를 부리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화를 자초한다. 이정현의 가벼움이 더는 못 볼 지경이 돼. 목부린 게. 이거는 뭡니까? 그게 2012년 11월 달에. 왜 이때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대선 한 달 전이에요. 서로 같은 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정현 지금 당 대표가 공보를 맡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공보를 총괄을 할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막 질러버리니까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저희 새누리당 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야권에서도 상당히 왜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께 좀 넘어갈 부분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되려 뭐 더 야권이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행태가 돼버린 거예요. 가볍고 거친 입이 항상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 얘기인가요? 정치인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공지영 작가에게도 아주 거의 반말로 뭐 너따이 하면서 했던 글 좀 쓴다고. 네, 그 글 좀 쓴다고 하면서 반말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글을 썼고요. 또 민중화가 홍성담 씨에게는 딸 얘기를 하면서 엽기적인 뭐 그림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그러면서 네 썼습니다. 딸 안에 네가 뱃속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뭐 너무 그런 심한데요. 얘기가 있죠? 뭐 네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풍자라고 아가리 놀려봐라. 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이해수 작가에게도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해수 작가의 그 부인에게 굉장히 거친 욕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해수 작가가 그래 당신의 말로를 보겠다라고 그 다시 리트윗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다시 말해서 사실은 대통령을 대표하는 저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말에 공감합니다. 품격이 있고 최소한도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정말로 국민을 향해서 따뜻하고 이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고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살아온 과정은 검사 시절부터 뭐 저 돈 받아서 결국은 징계받고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허영변 선배님은 오늘 김동률 교수님 오셨으니까 꼭 이번 주나 다음에 한번 이번 주 한 번 더 나오셔서 오늘 못한 얘기가 꽤 많을 거고 여기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오늘 숙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번 국민들에게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새누리당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화나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최순실 이 게이트와 관련된 이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들이 검찰로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수용할 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최순실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되지 않은 그런 언론이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국회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청문회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런 문제들이 직접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위증죄 꼭 하시고요. 제가 한마디 우리 부탁.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역사적 행보를 맡으셨으니 이번에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못하면요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도 탄핵당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옷을 하겠습니다. 벗는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제 김동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